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박평 박혜진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우리 고액 후원자님이 원하셨던 책으로 방송을 만드는 헌정방송입니다. 어떤 분이 헌정? 빨간 바나나님이라고. 네네네. 그분이 여러 권의 목록을 주시면서 이 중에 하나 해줘라고 하셨는데 그 중에서는 JYP가 골랐습니다. 일단 히라노 게이치로 우리가 한번 방송했던 작가 아닙니까? 네. 그리고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딴 책 중에 더 두꺼운 것들이 있었어요. 이왕이면 얇고 재밌는 걸 하고 싶어가지고 요거를 픽해서 읽었는데 얇진 않은데 딴 건 더 두꺼웠다는 얘기죠. 아무튼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사실 후원자가 원해서 읽었는데 내가 막 재미가 없어. 그리고 막 같이 방송하는 분들한테도 재미없는 거를 이거 읽어 그냥 방송해야 돼 이러면 우리가 좀 거시기 하잖아요. 근데 재밌는 거지. 그래서 이제 두 분한테 이거 하자고 해가지고 됐는데 헐 방송 녹음하기 일주일 전인가에 처음 알았어. 이게 영화로 만들어졌더라? 맞아요. 그리고 심지어 조만간 무슨 한국의 영화제에서 부산국제영화제든가요? 네, 국제 부산영화제, 부산국제영화제가 10월 5일부터 14일까지 부산에서 열리는데 폐막작으로 선정이 되었어요. 폐막작 14일에 14일에. 개막작, 폐막작은 뭔가 그 축제에 출품된 것 중에 제일 힘주는 거잖아. 힘주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마치 모든 게 다 착착착 맞아 떨어져가지고 우리 책걸상이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는 방송인 것처럼 다시 녹음해 다시 처음부터. 자 이번 시간은 부산국제영화제 특집으로 준비해 보겠습니다. 그래 나도 좀 뿌듯했던 게 저는 헌정방송 신청자셨다라는 건 몰랐는데 아마 독지가 카페 바나나님이 그 빨간 바나나님이신 것 같아요. 근데 바나나님께서 부산국제영화제에 한 남자가 영화로 나온다라는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그리고 그 글을 올리시면서 또 이제 뭐라고 다른 독지가님들을 유혹을 하셨냐면 히라노 게이치로는 예전에 마티네의 끝에서로 카페 안에서 호불호의 난상 토론을 벌이게 만든 바로 그 작가인데 그 작가의 한 남자라고 하는 새로운 작품이 영화로도 만들어져서 부산국제영화제에 공개한다라는 글을 올리셔서 제가 댓글로 되게 뿌듯해하면서 박평 모시고 한 남자 합니다.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분이시군요. 네, 그분이신 것 같아요. 빨간 바나나님 같은 분이신 것 같은데. 그럼 하여튼 그 바나나님은 아니 왜 헌정방송 내가 신청한 거는 안 해주냐 이러고 이제 굉장히 지금 맘상해하고 계셨을 것 같은데 드디어 합니다라는 그 YG의 댓글을 보시고 이것들이 드디어 하는구나라고 생각하셨겠는데? 뭐 그러셨을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어쨌든 그 바나나님은 명절 선물 같은 소식이라고. 그리고 뭐 틈숨님이나 커피조아님께서도 막 같이 이거 읽어야 되겠다고. 그래서 아마도 이분들은 읽고서 이 방송을 들으시지 않을까. 그래서 더 잘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공교롭게도 또 방송 또 나가는 주가 딱 그 폐막작 방이 상영되는 주라서 그것도 우리가 되게 잘 준비를 해서 날짜를 맞춘 것처럼 매우 치밀한 사람들인 것처럼 느껴질 수 있겠네요. 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거의 모든 게 다 애드립입니다. 하지만 재밌었어요. 책은. 저도 재밌게 읽었어요. 원서가 나온 게 2018년이고요. 한국어판은 2020년 10월에 나왔습니다. 현대문학에서. 그리고 지금 우리가 그로부터 또 한 2년이 흐른 시점에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살짝 맥락 없을 뻔했는데 부산국제영화제가 원서가 나오고 나서 지금 영화로 만들었으니까 원서 나왔을 때부터도 뭔가 반응이 있었다는 얘기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원서 보통 영화 한 편 만들어지는데 한 5년 정도의 시간이 그 최소한으로 잡으면 5년 정도 걸린다면서요. 그러니까 원서 최소는 뭐 더 빨리 만들 수도 있죠. 원서 나오자마자
바로 이렇게 뭐 판권 계약하고 그다음에 준비해가지고 만들어진 게 아닌가 싶고 저는 그 캐스팅 그 배우들 이렇게 한번 이미지를 소설을 읽었잖아요. 소설 속 나오는 등장인물들 이미지랑 좀 이렇게 매칭을 한번 해봤거든요. 근데 상당히 또 캐스팅도 잘 한 것 같더라고요. 아 배우들 다 보셨어요? 봤어요? 네, 배우들을 봤어요. 영화는 안 봤죠? 사진만 아니 본 영화는 거죠? 당연히 못 봤죠.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이번 주 봤다고 하면 해막작으로 나오는데 봤다 그러면 이거 부산국제영화제 뭐 스태프예요? 복잡해집니다. 네. 얼마 전에 서점 갔더니 그 미키 세븐이라는 책을 팔고 있던데 봉준호 감독이 봉준호 감독이 다음 영화다 이게. 네, 영국에서 만들고 있는. 그리고 뭐 제작자는 뭐 브래드 피트였던가 뭐 하여튼 되게 유명한 배우가 하고 그거 재밌습니까? 저 이제 SF라서 일단 크게 관심은 안 갔는데 지금 읽습니다. 아 읽고 있습니까? 네, 지금 읽습니다. 제 지인들 중에서 그 먼저 번역된 책을 보신 분들이 있는데 굉장히 재미있고 그리고 왜 봉준호 감독이 이 소설을 영화로 만들겠다고 픽했는지 이해가 된다라는 반응이 대부분이어서 저도 지금 기대를 하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읽고 나서 재밌으면은 우리 방송에서 따로 한번 또 네, 얘기를 제가 두 해주기를. 분에게 전파할게요. 네. 아 이것도 황금가지에서 나온 거네요. 오, 책 많이 내는군요. 네. 아무튼 지금 왜 이 생각이 났냐면 영화화가 금방 됐다라는 것 때문에 갑자기 사실 오늘 갔었거든요 서점에 아까 한 2시간 전에 미키 세븐이라는 책을 보면서 봉 감독이 다음 영화를 정했어 벌써 이러고 이제 궁금했던 기억이 문득 났습니다. 아마 이게 영화화가 된다라고 하는 소식 때문에 한글에서 한글판이 다시 한글판이 나오죠. 나온 게 나왔겠죠. 아닐까요? 뭐 그러니까 얼추 그냥 이렇게 그때 약간 뉴스 나오고 할 때 그랬던 것 같은데 봉준호 감독이 그거 영화화하기로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던 시점이랑 비슷했던 것 근데 같은데. 어쨌든 그 정보를 좀 미리 황금가지는 포착을 하고 책 내는 걸 준비를 하고 있었나 보죠. 네. 아무튼 뭐 끊임없이 전임자의 기억을 갖고 복제인간으로 되살아나는 미키의 7번째 삶을 소재로 한다. 그리고 이 봉 감독이 좋아하는 이 계급 간의 모순 이런 거를 다루는 작품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근데 이제 바나나님 기다리실 텐데 우리 미키 다시 세븐 얘기는 그만하고요. 다시 이제 이 한 남자로 돌아가는데 원제도 그냥 원서의 제목도 한 남자라고. 그런데 원서도 한 남자입니까 제목이? 한 남자 같은데요. 아루 오토코라고 되어 있으면. 그러니까 저는 일본어를 잘 몰라서 그 이제 일본어를 아시는 듯한 분들이 평을 쓰는 걸 봤는데 어떤 남자라고 또 그냥 바로 어떤 남자라고 해도 한 남자가 같은 통용이 되죠. 그러니까 한 남자가 사실 한이라는 게 어떤 그쵸. 이라는 뜻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한국어에서도 원이 아니고 커피숍으로 한 남자가 들어왔다고 이런 느낌의 그 한 어떤 남자. 그리고 그 소설을 읽다 보면은 같은 문구가 또 한두 번 등장을 하잖아요. 그 한 남자라고 하는 그리고 부분이 등장을 다 해서. 읽고 나도 이게 한 남자인데 이 한 남자라고 할 때 그 한 남자는 분명히 어떤 한 사람을 가리키기는 하지만 그 한 사람은 바뀔 수 있잖아요. 이 소설 안에서도. 그렇죠. 절묘하다. 중요한 얘기 하셨습니다. 지금 책 읽으신 분들은 저게 뭔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 어떤 남자가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방금 역시 평론가 박평의 해석을 듣고 보니까 한 남자라고 하는 번역어가 훨씬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김종국의 한 남자하고는 약간 뉘앙스가 다른 한 남자인 거죠. 김종국의 한 남자는 정말 원의 의미가 있는. 네. 그렇죠. 왜 웃어? 그렇죠. 사람은 한 사람이랑 해야 되니까. 그렇죠. 네, 김종국의 한 남자와 이 히라노 게이치로의 한 남자는 똑같은 세 글자의 단어지만 느낌이 좀 다릅니다. 사랑을 김종국의 한 남자랑 하느냐 히라노 게이츠의 한 남자랑 하느냐도 굉장히 큰 차이네요. 와. 네, 그건 아니고 편집 잘라주세요. 이런 재미없는 표현은. 그 히라노 게이치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지난번에 마티네 할 때도 우리가 많은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정말 한 20년 전인가요? 처음 나타났을 맞아요. 때 20년도 넘었네요. 90년대 말이니까.
근데 이 한 남자가 2018년에 나왔으니까 이렇게 선전을 하더라고요. 히라노 게이치로 20년 문학 인생의 뭐 결정체 이런 식으로. 결정체인 건 모르겠고요. 근데 얼추 그냥 그래서 20년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 책 기준으로 하면은. 근데 이제 지금은 벌써 한 또 4년이 지났으니까 24년 전이네요. 마티네도 박평님이랑 같이 방송했었나요? 네, 우리가? 맞아요. 네. 제가 했었어요. 그래서 한 남자도 우리가 박평한테 권했던 거죠. 그때도 우리가 이 히라시노 아니 히라시노를 히라노 히라노 게이치로의 그 지금 배고프셔가지고 히라시노고 그건 히라노 게이치로의 젊은 시절의 이 허세에 대해서 우리가 막 얘기하지 않았었습니까? 맞아요. 그 진짜 쩔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식 약간 부터 그건 시작해서. 진짜 나 천재야. 음. 나 튀는 소설가야. 음. 나 급 달러. 그러게요. 그래서 히라노 게이시로의 소설을 읽으면 왠지 나도 달라 보일 것 같아서 막 읽고 그래서 너무 괜히 일식 들고 다니고 일식 들고 다니고 달 이런 거 중고 서점 가서 굳이 보이면 사서 쟁여놓고. 나는 그래서 그 뒤로 안 읽었었는데 사실. 나도 쭉 안 읽었습니다. 음. 그랬는데 마티네를 읽으면서 우리가 허세가 많이 빠졌다. 기름기가 맞아요. 빠지고 뭔가 좀 달라졌다. 역시 사람은 좀 나이를 먹으면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허세가 약간 빠진다. 아저씨가 됐구나. 히라노 근데 게이치로도. 아저씨 됐는데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점점 더 좋아진다는 느낌이 들고. 근데 어쨌든 마티네 끝에서를 낸 다음에 2년이 흐른 후에 나온 책이 지금 이 한 남자 걸라. 그러니까 마티네 바로 다음 책입니다 이게. 네, 다음 책이에요. 근데 그 2년 사이에 기름기나 허세가 더 빠졌어. 그래서 이거를 그냥 모르고 보잖아요. 이거 히라노 게이치로 소설인 줄 모르겠어. 맞아요. 그죠? 우리 마티네의 끝에서도 그런 이야기 했었잖아요. 근데 더 그렇게 되고 있는 거지. 그래서 굉장히 재밌게 잘 읽었고 영화화를 하는 것도 충분히 말이 된다고 생각했던 게 원래 일식 같은 책을 어떻게 영화로 만들겠어? 처음부터 끝까지 막 이런 그건 관념적이고 마치 막. 어떤 시 한 편을 가지고 영화로 만드는 거나 그러니까요. 다름이 없죠. 근데 이거는 이제 워낙 스토리가 많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거니까. 그 뒤끝 있는 제가 한마디만 첨언하자면 제가 한 남자 전에 그걸 읽었지 않겠습니까? 뭐요? 결괴 아니요. 아닌가? 그 정숙한 가부들. 아 음. 진짜 뒤끝이 있으시네. 아직도 과부들 얘기하고 알직한 있어요. 야설 클럽을 네, 읽었지 네, 않겠습니까? 네. 너무 비교가 되는 거죠. 여기서 그냥 혼비님 뭐 이렇게 뭐랄까 뭐 음성이라도 좀 따서 편집해서 넣으셔야 너무 될 비교가 되는 거죠. 이제 이야기를 짜서 구성을 하려면 이런 정도로 짜야지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서 다시 괜히 약간 억울하고 그날 혼비님한테 내가 당했던 게 당하긴 뭘 당해. 그 뭐 얘기를 꺼냈으니까 굳이 이제 어설픈 해석을 좀 하자면 히라노 게이치로는 어쨌든 천재과인 건 맞아요. 자기가 떠오르는 대로 쓰는 거야. 특별한 목적 의식, 내가 이 작품을 통해서 어떠한 메시지를 전할 것이며, 내가 무슨 인류를 구원할 것이고, 뭐 내가 노벨상을 탈 것이고, 뭐 이런 류의 컨셉을 안 가지고 전 그냥 쓴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 저는 반대인데 떠오르는 대로 써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정말 치밀하게 이것저것 오늘은 나랑 싸우려고 재현되는 건가요? 정말 치밀하게 이것저것 계산하고 심지어 저는 이거 영상으로도 만들어지겠다라고 생각해서 그 장소나 이런 것들까지도 다 따지고 그런 계산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쓰고 싶은 이야기를 마음껏 쓴다. 이 사람은.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플롯이라던가 아니면 등장인물들 그다음에 그래, 관계도 이런 거 다 그리고 나서 저는 원래 하려던 말만 좀 마무리하면 안 될까? 뒤끝 특집 같은 거 하면 안 돼요? 근데 이 과부들 야설 클럽 쓴 사람은 이제 뭐 한 30쯤 됐을까요? 이제 굉장히 젊은 작가고 세 번째 이제 작품. 세 번째 소설 쓰는 사람이고 꼭 읽어봐야겠어요. 그래서 자기가 뭔가 이렇게 고민이 많은 거야. 생각도 많고 내가 이걸 쓰면은 사람들이 뭐라고 보겠지? 그리고 이거를 쓰면 이런 의미가 있을 거고 이렇게 해석이 될까? 이런 것들을 막 고민을 하면서 스토리를 막 이렇게 집을 짓는 젊은 작가하고 이렇게 이제
이 소년급제한 천재 작가가 20년 경력자가 이렇게 쓰는 거 하고는 조금 차이를 두고 봐줘야 하지 않느냐. 당연히 그렇죠. 뭐 그런 뜻입니다. 하지만은 어쨌든 간에 그렇다는 거고. 홈비 오라 그래? 전화 연결할까? 다시 시비 거는데 지금 이러고. 불씨가 좀처럼 꺼지지가 않는. 그 저는 정말 놀라웠던 게 뭐냐면 같은 맥락의 이야기인데 방금 소년급제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히라노 게이치로는 처음에 데뷔할 때도 천재 작가가 나타났다. 데뷔작으로 아쿠타카와가 뭐 받았잖아요. 네, 그랬던 작가인데 이제 그런 작가가 사실은 이건 약간 좀 패화하지 않다는 생각은 들긴 했어요. 왜냐하면 그 초기에 좀 대성한 작가는 나중에 좀 필력이 떨어지면서 약간 범상한 그런 평범한 그런 작가가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좀 잘 안 풀리다가 나중에 딱 또 본인의 뭐 피에르 르메트르나 뭐 이런 분들처럼 본인의 가치가 빛이 확 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건 뭐 처음에 등장했을 때는 신성이 나타났다 뭐 천재다 이런 천재 소설가다 이런 식의 대우를 받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가 자가교정을 해가지고 나중에는 예전에 자기한테 기겁했던 독자들까지도 역시 히라노 게이치로는 하면서 끌어들이는 건 이건 좀 반치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저는 읽으면서 하긴 했습니다. 그 정도로 되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자기 세계에 대한 소통력이 되게 늘어나는 작가인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히라노 게이치로는 75년생이군요. 네. 75년생. 젊죠. 그러니까 아직도 더 뭔가 성취를 이룰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한 남자를 이렇게 쓴 걸 보니까 노벨상 타고 싶은 마음은 없는 것 같은데. 없는 것 같아. 네, 왜냐하면은 저도 계속 저는 히라노 게이치로 소설을 읽으면 하루키랑 좀 비교를 하게 되더라고요. 뭐 그래 어떤 의미인지는 알겠으나 이제 마티네까지만 해도 약간 노벨상을 꿈꾸는 작가로서의 어떤 그런 느낌? 약간 남아 있었다면 이번 거는 그냥 작정하고 약간 대중성에 집중해서 쓴 건가 싶을 만큼. 그러니까 본인은 그렇게 또 들으면 또 약간 기분 나빠할 수도 있겠지만 완전 그 노벨문학상 같은 걸 의식하진 않겠지만 뭐 그런 지점 되게 엄청 강렬하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대중적이긴 하지만 오히려 저는 예를 들어서 대중성까지 갖춘 노벨상을 받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히라노 게이치로가 어느 순간에 이제 하루키가 전 세계 문학 아이콘이 되는 하루키 선배의 모습을 보면서 기본적으로 뭔가 대작가 소리를 들으려면 일본을 넘어서는 약간 보편적인 메시지라던가 정서 같은 걸 소설에 담는 게 필요하고 일단 첫 번째는 그리고 기본적으로 문턱을 낮춰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내 소설을 읽도록 만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한 게 아닐까. 그럴 수도 좀 있어요. 계산을 해보자면은. 그래서 한 남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등장인물 중에 한 명이 꼭 제일 3세일 이유는 없잖아요. 제일 교포 3세일 이유는 없잖아요. 꼭. 그 얘기를 해도 되죠. 그렇죠. 등장인물 중에 한 명이 제일 교포 3세고 그 제일교포 3세와 그리고 100년 전에 간토 대지진 그리고 2011년에 저기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그 일본의 여러 가지 상황들 같은 것들이 이 소설의 베이스로 깔리는데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소설에서 부각이 되면서 뭔가 이 소설에서 큰 줄기의 이야기와 그런 디테일들이 맞물리면서 또 독자들에게 가닿든 가닿지 못하든 작가가 자꾸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하고 싶은 이야기를 예전에는 진짜 일장연설 하듯이 확 했다면은 지금은 이걸 대중소설로 소비하실 분들은 대중소설로 소비하고 그다음에 나의 메시지를 포착해가지고 뭔가 자기 것으로 하고 싶은 사람이면 하고 싶어 하고 뭐 이런 이야기로 하는 것 같아서 듣다 보니 또 그렇네. 그럴 듯하네. 그래서 저는 노벨상을 타고 싶어하는 거구나 오히려. 굉장히 영리한 노벨상 타고 싶지 않은 작가는 없을 것 같아요. 아니 그래도 지가 진짜 약간이라도 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작가는 또 별로 많지 않거든요.
아니 몰라요. 뜻밖의 되게 많이 생각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지금 많은 작가들이 10월 생각해요. 첫째 주 목요일을 기다리고 있는 작가들 굉장히 많을지 몰라요. 전화 진짜 많아요? 그럼요. 전 아니에요. 종합병원 2? 전 아닙니다. 네.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거겠네요. 히라노 게이치로가 언젠가 먼 훗날 노벨상을 탔어. 그러면 작품 중에 가장 대중성이 높은 가장 재미있는 작품 중에 하나로 한 남자가 꼽히고 뭐 이러기를 바라고 쓴 거다. 예를 들면 그러니까 장르적인 어떤 문법이 되게 강렬하고 그리고 아마 핵심은 이런 거 아닐까요? 그 사회적인 메시지가 가장 밖으로 드러나 있잖아요. 그 이제 정체성이라는 것도 그렇고. 그렇네. 그러니까 뭐 제일 한국인 3세 뭐 이런 캐릭터도 봐요.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정체성 그리고 헤이트 스피치 그리고 또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회 분위기 그리고 좀 극우로 치닫는 일본 사회에 대한 비판 그렇네. 오. 그리고 약간 보편성에 대한 호소. 제가 아까 그 노벨상 받을 생각은 접은 게 아닌가라고 말씀드렸던 거는 책이 너무 재밌기 때문에 네. 너무 흥미진진하게 막 이렇게 스릴러 내지는 이런 요소들도 있고 막 페이지 터너까지는 좀 그런데 하여튼 굉장히 잘 읽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쓴 건데 쭉 생각해 보니까 노벨상도 노린 것 같다 이런 느낌도 드네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방금 페이지 터너라는 표현을 썼는데 저는 페이지 터너라고 표현 써도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는 그냥 쭉 넘겼고 그 다음에 약간 오히려 너무 그래가지고 이게 사실 에피소드 하나씩 설정 하나씩을 따져보면은 어디서 본 듯한 게 많아요. 익숙하죠. 익숙해요. 예를 들어서 그 약간 친밀한 이방인 안나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실종자 찾기 이런 것도 있고 뭐 남편이 바뀌는 것 뭐 등등 여러 가지 설정들은 뭐 고전이라던가 현대물 혹은 뭐 영화나 드라마 여기저기서 이제 나온 듯한 게 많은데 그걸 저는 잘 엮어가지고 히라노 게이치로 버전으로 다시 하나의 잘 짜인 이야기를 창조했다라는 것 자체가 아 이건 능력은 능력이구나 하고 인정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YG 같이 책 많이 읽는 사람들은 사실 뭘 봐도 어디서 본 듯한 설정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죠. 진짜 평생 처음 보는 우와 설정 자체 죽인다 뭐 이런 거 1년에 몇 번이나 만나요. 저 그거 봤다. 뭘 봐요? 그 정숙한 가부들의 발칙한 야설클럽의 큰 설정 자체는 듣도 보도 못한 설정. 와 진짜 대단하시다. 뒤끝? 아니 뒤끝 아니고 진짜. 근데 그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그냥 뻔한 스토리 아니에요? 근데 그 할머니들이 야설을 하는 그건 저는 듣도 보도 못한 설정이었는데요. 할머니들 야한 얘기 잘하는데 원래. 근데 그걸 저는 소설이나 영화에서 본 적은 없어가지고 직접 들은 적도 없고. 아무튼 뭐 그 한 남자 저도 너무 그 페이지 터너라고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너무 잘 읽히고 근데 그 읽으면서 계속 마티네이 끝에서도 그랬지만 고아하다. 고아해요. 그러니까 이 작가가 요즘 심심한 사과 정도만 표현해도 욕먹는 세상인데 고아하다 이렇게까지 어려운 그 문어체를 꼭 쓰셔야겠습니까? 그 단어가 계속 고아를 폄훼하는 겁니까? 라는 반응이 바로 나오죠. 네, 너무 품위가 있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쓰면서도. 근데 진짜 익숙한 장면들은 맞죠. 실종 모티프, 변신 이야기, 그리고 배우자의 죽음, 죽고 나서 뭔가 내가 알았던 사람이 아닌 것 아니었던 것들, 막 이런 요소들이 되게 스릴러, 그러니까 치정, 뭐 그러니까 부부 스릴러 이런 것들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문법들인데 그 얘기를 하면서도 이 정체성과 현대 사회에서의 어떤 그 이제 혐오, 미움, 막 이런 것들, 이 정체성이라는 유구한 모티프 주제를 이렇게 동시대적으로 잘 풀어내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오히려 작가도 이 이야기는 사랑에 대한 얘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진짜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랑에 대한 걸 정말 자기만의 방식으로 잘 풀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의 대답이 되는 거고, 근데 다 읽고 나면 좀 센티멘탈하구나. 좀 센티멘탈한 거예요. 그 대중성이라는 게 뭐 여러 가지 요소가 있을 수 있는데
조금 그런 느낌이 네, 들어서 그러니까, 센티멘탈. 아직 갱년기가 올 때는 안 됐는데. 아니, 약간 갱년기예요. 외로워. 이 중년의 쓸쓸함과 외로움이 네. 계속 나오거든요. 저는 그것 때문에 75년생은 저는 만약에 그 갱년기 올 만약에 히라노 게이치로가 이제 더 큰 작가로 거듭나지 못하고 노벨상 문턱에서 좌절된다 그러면은 그걸 극복하지 못해. 왜냐하면 마티네어 끝에서도 약간 그랬고 이번은 더 그런 것 같아요. 자, 우리가 히라노 게이치로가 노벨상을 꼭 타야 한다거나 탈 만한 작가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그런 욕심을 충분히 부릴 만한 위치에 있는 일본 문단의 작가이기 때문에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부분들이 좀 그랬냐면은 약간 그 중년 남성의 가정의 위기, 그리고 뭔가 그다음에 또 아이에 대해서 애정을 투사하는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들이 계속 변주가 되잖아요. 근데 아이에 있는 아빠로서 너무 공감이 되는 거야. 나는 이 책 읽으면서는 그 대목에서 눈물을 흘렸잖아. 다른 대목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눈물 흘리면서 딱 그 대목에서는 히라노 게이치로 넌 안 되겠다. 난 이렇게 생각을 했죠. 왜냐하면 본인이 그 나이 때 가지고 있는 그 센티멘털한 감정과 그 정서를 소설에서는 완전히 분리시켜가지고 소설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 이 소설에서는 그거 약간 실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그 부분이 입장 정리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약간의 그 외로움과 쓸쓸함과 센티멘탈이 있고 사랑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고 사랑으로 결론도 내요. 엄청 중요해요. 사랑에 대한 해석이. 근데 그 사랑이 가족에 대한 사랑이고 결국에는 아이에 대한 사랑이고 다 포함이 되고 부자 간의 그런 것들이 반복이 되는 거잖아요. 저는 근데 그 좀 더 그 큰 차원으로도 얘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 부분이 지금 뭐랄까 이 전체적인 그 작품 세계 혹은 이 책에서 평가를 할 때 그래서 더 좋은 건지 아닌 건지 약간 이게 왔다 갔다 경계에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똑같은 의견 별로다. 이렇게 좀 톤을 좀 만졌으면 좋겠다라고 편집자나 혹은 뭐 먼저 읽어본 평론가나 이런 사람들이 조언을 하잖아요. 히라노 게이치로는 안 들을 거예요. 자기가 뭔가 아까 말했잖아요. 저 사실 그냥 내키는 대로 쓰는 내가 편집자였으면 날리고 싶었던 부분도 있어요. 뒷부분에 사족. 사실 근데 저는 그런 부분이 나올까봐 조마조마했어. 왜냐하면 그걸 애고하는 그 묘사들이 쓸데없이 앞에 2번인가 3번인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걸 의도하려나? 그런데 굳이 그걸 넣어가지고 또 우리 독지가 카페 회원님들이 보시면은 아유 하면서 할 만한 부분들을 또 굳이 넣어놨더라고요. 그런 것 때문에 노벨상을 못 하는 거야. 네, 그러니까 제가 딱 그러니까 중년의 지금 히라노 게이치로의 40대 후반 중년의 그 감성을 본인 스스로 극복을 못 하는 거지. 근데 저는 그게 객관화시켜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그게 왜 판단을 못 하냐면 한 사람이 어떤 정체성의 위기를 겪을 때 그 어떤 삶의 주기에서 정체성 때문에 많이 흔들리는 시기가 있잖아요. 물론 그것 때문에 평생 흔들리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너무 피곤하잖아요. 그렇게 살기가. 근데 이렇게 10대 때 이렇게 흔들릴 수 있고 근데 중년에 내가 누구지? 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어떤 시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어떤 관계들에서도 그렇고 나는 왜 나인지를 되게 심각하게 물어보는 그때가 아마 이런 상황이지 않을까. 이런 연령대이거나 아니면 흔히 그냥 중년의 쓸쓸함과 외로움이라고 하는 거가 어딘가 맞물려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들어서 그게 한낱 센티멘탈이라는 단어로만 가기에는 되게 중요한 무엇일 수도 있겠다. 한낱 센티멘탈이라고 했으니까 제가 더 저렴하게 받아보면 히라노 게이치로가 40춘기구나. 근데 40춘기에 접어들어서 40대의 사람들 같은 춘기를 겪고 있는 사람들한테 더 강하게 어필할 수 있는 글을 쓴다면 뭐 그것도 좋은 일이긴 한데 저는 이제 히라노 게이치로가 진짜 큰 작가를 지향한다면 40대뿐만 아니라 20대, 30대들에게도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무엇인가가 있어야 되는데 저는 이 소설에서는 그 부분은 조금 실패하지 않았나. 그리고 그걸 분명히 편집자가 예민하게 포착을 해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덜어내고 이런 부분들은 이런 식으로 조정하면 좋겠다라고 제안도 했을 텐데 히라노 게이치로가 그걸 못 받아들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에 저도 박평판과 JYP 생각에 동의를 한다는 거죠. 어쨌든 그러한 톤을 당연히 조절하고 예민하게 만들어야 되는 게 영화 아니겠습니까? 네,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영화 한 남자는 과연 어떤 분위기로 만들어졌을지 궁금하네요. 요거는 OTT에 안 올라올라나? 기다리면. 부산에 갈 수는 없거든요. 국제영화제.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아하다라는 우아한 표현 쓰셨는데 사전에 담겨있는 뜻은 이렇습니다. 뜻이나 품격 따위가 높고 우아하다. 고아하다. 정말 고아하다. 고아한 평론가 네. 박평님과 함께. 근데 읽으시면서 그렇지 않으셨어요? 네. 그리고 이 고아하다라고 하는 수식어에 읽을 때는 또 박평이 또 어울리잖아. 박평님 말씀을 듣고 들으면서는 보니까 늘 고아하다라고 이제 느끼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 책걸상 청취자분들께서 일상에서 고아하다 많이 쓰십시오. 고아하다. 고아하다. 네. 고아하다. 실제로 막 그런 옛스러운 단어들도 많이 나와요. 네, 확실히. 그 양윤옥 혹시 고아하다 두 번째 단어로 의미로 쓰신 겁니까? 두 번째로는 옛고자를 써서 높을고가 아니라 예스럽고 아담하다. 이런 둘 다 있어. 둘 다 그러니까 있죠. 이게 둘 다. 약간 지금 고아하다의 1번 뜻과 2번 뜻을 섞어서 지금 사용하신 거예요? 다 느꼈던 것 같아요. 그 워낙에 일식이나 옛날 소설들 보면은 그 사용한 단어 세 개 자체가 다르잖아요. 근데 그 흔적이 남아 있는 단어. 그리고 그 양윤옥 선생님이 번역을 많이 하셨죠. 이분 거의 짱이죠. 히라노 게이츠로 책도 많이 번역하셨죠. 네. 그래서 이분도 히라노 게이츠로의 문학 궤적을 다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살려가지고 번역을 하신 게 아닌가 싶고 또 일본어는 단어 선택하는 게 상대적으로 역자 입장에서는 조금 고민을 덜할 수도 있는 게 한자를 많이 쓰니까 그 한자를 우리나라 말에서 너무나 안 쓰는 게 아니면 가져오실 수 있었을 테니까 히라노 게이츠로 원서를 읽어도 좀 비슷한 분위기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양윤옥 선생님은 제가 어떤 분인지 잘 모르지만 그냥 일본 책인데 번역자가 양윤옥이다 이러면은 왠지 한 번 더 이거 읽어야 하나 쳐다볼 정도로 맞아요. 유명한 분이시죠. 자, 그런데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그런데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청취자분들은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고 막 또 헷갈려하시지 않을까. 아, 그래요? 줄거리 이야기 설정 얘기 하나도 안 했어요, 우리. 우리 가끔 그래. 다음 시간에 들으시면 되고 우리 지금 줄거리 이게 지금 약간 미스테리 스릴러 이런 측면이 있어가지고 그 인터넷 서점에 나와 있는 소개 이상의 줄거리를 말씀드리지 않을 거거든요. 궁금하시면은 서점 책 소개 찾아보시고요. 네. 아이고 다음 시간에 좀 다음 시간에 해드릴게요. 네. 그 뭐 어렵다고 뭐 설정 말씀드리는 거고. 댓글이다 2개만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똘망이님이요. 공쿠르상 수상작 중 2016년 레일라 슬리마니의 달콤한 노래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아노말리 세 분이 추천하시니 읽어보겠습니다. 저도 초반 사적인 이야기들이 길어 스킵하고 듣곤 합니다. 그 외엔 세 분의 책에 대한 열정과 진심이 느껴져 좋습니다. 운동하며 늘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이분은 댓글을 이렇게 여러 편을 한꺼번에 쓰신 거예요. 이렇게 문장 하나하나마다 내용이 달라지네요. 네. 도독사 워크숍 이 레일라 슬리마니의 달콤한 노래 굉장히 좋았는데 그때 제가 단톡방에 이거 해볼까? 뭐 이러고 이제 올렸던 것 같은데 오래전에 2016년에요? 아니 16년에 나온 책인데 이제 우리가 방송하는 중에 한글판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제안을 했었는데 반응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때 공쿠르상 수상 작품에 대해서 약간의 편견 같은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달콤한 노래 그렇게 두껍지 않고 뭐 약간 지금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약간 특이한 설정이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저도 재밌게 읽었습니다. 네. 기억은 하나도 안 나지만 기억은 안 납니다. 네. 네, 고독사 워크숍 편 듣고서 해바공님 댓글 남기셨는데요. 박평의 멋진 흔들리다 단단해진 10cm를 방송 듣기 전 카페에서 글로 접했을 때는 팔뚝살 얘기인 줄 오해했습니다.
아, 운동 많이 해서. 운동 많이 해서. 단단해진. 그런데 책에 쓰인 도약도 추락도 크지 않고 딱 한 뼘만큼이란 구절이 다칠 만큼 다치고 아플 만큼 아팠던 사람들의 소심하지만 안전한 도전의 크기라는 게 정말 신기하고 큰 위로가 됐습니다. 사람에게는 내가 누군가에게 관여하고 있고 누군가도 나의 생활에 관여하고 있다는 연결성이 정말 중요한 거구나 하고 또 배웠습니다. 살아있는 것 자체가 죽여주게 근사한 거라고 믿고 오늘 하루 소소하게 보내야겠습니다. 너무 그 네. 핵심적인 문장들 잘 네. 발췌하신 것 같아요. 달콤한 노래 이거 재밌는 작품이었어. 이거 왜 안 했지? 내가 더 강력하게 주장을 안 했나 봐. 아이 2명이 갑자기 살해당하고 보모한테 그 얘기가 이제 쭉 이제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쫓아가는 이야기였는데요. 안타깝네요. 자, 아무튼 다음 시간에 히라노 게이치로의 한 남자에 관한 이야기 더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